매일 저녁 6시 코인 성공 투자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즈부투데이 진행의 아나운서 박다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코즈부투데이 스튜디오가요. 강의실로 변신했습니다. 코인 특집 강의를 진행해 볼 건데요. 코인 성투의 족보 같은 유익한 정보들로 꽉꽉 담았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실 거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의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어땠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장 흐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 TV 토론 이후에 해리스의 우세로 약세 그리던 비트코인, 현재는 엔비디아 랠리로 인해서 미증시가 상승하면서 내림세를 벗어난 모양입니다. 현재 3.47% 상승 흐름 그려내면서 7,842만 7천 원의 거래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하락세를 벗어났습니다. 1.73% 상승하면서 318만 원의 현재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살펴보시죠. 리플도 역시 상승 흐름 따라가는 분위기인데요. 1.68% 오르면서 7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많이 오른 종목은 어떤 거였을까요?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펠라즈가 49.49%의 급등세 그려내고 있습니다. 현재 4,5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위라는 코인이 17.53% 상승하면서 뒤따르고 있습니다. 현재가 1,388원입니다. 알파 코인이 16.94% 오르면서 57.24원, APNFT가 16.67% 오르면서 0.000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팬들이 15.5% 상승 흐름 그리면서 4,851원에 상승률 상위 종목에 안착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시장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도 살펴보셔야겠죠.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GTX가 5.78% 빠지면서 7.66원에 하락률 상위 종목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티드랍이라는 코인이 4.66% 내리면서 3,375원, 3.375원입니다. 센트라는 코인이 2.09% 빠지면서 58.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1%대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에이프 코인이 1,009원에 거래되고 있고 오아시스 코인 56.48원에 하락률 상위 종목 안에 안착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위기 살펴보고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도 화면으로 먼저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요.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네, 뜨거운 불장을 제대로 맞이하려면 지금부터 대비해야겠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코즈부투데이에서 코인 성투를 위한 족집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저는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가 코인 스타 강사 퍼즈 전문가님을 아주 어렵게 그리고 귀하게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네, 퍼즈님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퍼즈님 강의를 들으려고 멀리서 제가 찾아온 전학생으로 앉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새롭게 전화 온 건가요? 네, 저처럼 지난 강의 놓치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어차피 복습을 할 거니까 상관은 없고. 네. 근데 이제 오늘도 또 복습을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언제까지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자다가 누가 찔렀어. 비트코인의 특징은 뭐야? 네. 달러랑 반대로 가는 거. 그 와르르르 쏟아질 정도로 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맞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만들어졌어? 사토시의 의도. 약간 이렇게 그냥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만 비트코인이 떨어졌을 때 사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산다는 아니겠지만 네. 이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제가 매번 여러 번 강조하는 거는 이유가 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할 거 뒤에 쌓였는데 그게 중요하니까 얘기하는 거라서 오늘도 복습을 좀 그래도 좀 자세하게 네. 새로 오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미 열공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믿지 않으시는 표정으로 네, 보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야심차게 준비한 코즈부투데이의 불장 특집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불장 특집 세 번째 시간 전문가님과 바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어제 아쉽게도 중간에 좀 흐름이 끊겼었어요. 네. 준비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분히 준비를 하고 어쨌든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이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한번 요 같이 보시면은 제가 매번 강조하는 건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를 같이 보면 나는 왜 못 샀을까? 비트코인을 도대체 왜 못 샀을까? 그러니까 이제 조정이 왔을 텐데 이때도 SVB 파산, 요때도 SEC가 바이낸스한테 태클 걸고 요때도 현물 ETF 승인돼서 올랐는데 현물 ETF 승인되자마자 이게 이것밖에 안 올라? 하면서 떨어졌단 말이죠. 네. 근데 이때 나는 왜 못 샀는가? 나는 왜 못 샀을까? 그러니까 다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면 정고점은 뚫고 한참 올라갈 거라고 다들 얘기했는데 나는 왜 못 샀을까? 저는 샀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러셨겠죠? 왜 못 샀을까라는 거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왜 못 샀냐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산 이유가 이거 가격 많이 올랐네 나도 사볼까? 그 이유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삽니까? 가격이 올라서 산 건데 가격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네, 매수의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코인인지 알아야지만 떨어졌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어쨌든 빨리빨리 좀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란 어떤 자산이냐라고 했을 때 사토시가 기존 금융 체계가 마음에 안 들어. 니들이 마음대로 하니까 금융위기 왔잖아. 그래서 비트코인과 그러니까 달러와 반대로 가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 반대로 가는 이러한 특징들을 만들었고,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가 2017년도를 기점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되는데 그 결과 비트코인이랑 달러 인덱스가 반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비트코인은 이렇게 움직일 때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무조건 반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네, 무조건 반대로 가는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한번 자리를 잡으면 달러 인덱스는 요 처음과 끝 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과 끝을 맞췄을 때는 항상 비슷하게 따라가더라. 네, 물론 비트코인이랑 자산 특성상 이렇게 변동성은 있지만 처음과 끝은 맞추더라.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제가 가져왔는데, 예, 보시면은 이제 비트코인이고 달러 인덱스인데 아까 거는 최근 거였고 요거는 2017년도가 여기예요. 2017년도에 비트코인이 큰 불장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큰 불장이 왔을 때 달러 인덱스는 크게 떨어졌었어요. 그렇죠? 확인되죠? 반대로 가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2020년 네, 5월 달에는 크게 오르고 얘도 떨어지고. 이게 지금인데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지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네, 이렇게 올라가겠죠. 네. 네, 맞아요. 네, 제가 실수한 저 순간. 네, 달러 인덱스가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하면 그럼 비트코인은 반대로 갈 것 네, 같아요. 떨어지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촉각을 곤두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우리가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 금리 최고점이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상을 또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네.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금리 인상은 거의 어렵고, 근데 다만 요 높은 금리를 유지하느냐, 25bp 인상하느냐, 50bp 인상하느냐, 그냥 그 정도밖에 차이 없잖아요. 근데 25bp 인상이 거의 확정적이긴 한데 지금. 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뭐 1년 동안에 뭐 25bp를 뭐 4번을 내린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어쨌든 금리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인덱스는 물어봐도 되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금리가 내려가면요. 네. 달러 인덱스 올라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거 제가 네. 쉽게 설명해 줄게요. 네. 뭐냐면 달러의 가치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달러의 가치는 뭘로 결정이 되냐면 달러만 가지고 있어도 은행에서 돈을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금리가 높으면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자를 많이 주니까. 네. 그럼 금리가 낮아지면 달러의 가치가 낮아진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럼 금리를 인하하면 달러 인덱스는 내려가겠네요. 맞아요. 네. 이해했죠, 네, 이제? 반대로 대답했네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잘 얘기해 줬어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하를 계속 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달러 인덱스는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딱 살펴보면은 여기에 매물대가 많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차트로 보면은 여기에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 여기 매물대가 많으니까 여기를 뚫고 떨어지면 훅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반등하게 되면 여기서 반등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잘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고, 네. 그리고 대선이 곧 있잖아요. 미국 그렇죠. 대선이 곧 있는데 네. 사실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큰 상관이 없긴 해요. 둘 다 돈을 그냥 풀겠다라는 정책만 잔뜩 갖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되면은 뭐 올라가고 누가 되면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다.
달러 인덱스는 어쨌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누가 되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비트코인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 네. 제가 지금 세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네. 해서 중요하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중간에 흐름이 다 끊긴 거 그걸 네. 위해서 제가 이제 좀 또 준비를 해왔는데 혹시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네. 이해가 안 되거나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너무 쏙쏙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 네.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아 그래?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중간중간 물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이때 반감기 패턴이 깨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 영상 보고 오세요. 네.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의 원흉은 요 현물 ETF가 너무 여기서 승인됐기 때문에 요 2023년에 너무 빨리 올라서 그랬다. 예, 원래 반감기 때 패턴은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야 정상인데 2013년에는 이렇게 올랐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한번 촥 올랐다가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다음에 올랐고 근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정상인데 그 현물 ETF 때문에 이번에는 너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빨리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올라갔으니까 예전과 달라졌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결국에 맞춘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면 예전이랑 똑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고점 대비해서 고점 돌파하는 시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한 1100일 정도 걸리는데 그 아직 1100일 정도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들었고 한 1100일 정도면은 올해 11월 정도가 1100일이고 그다음에 내년 3월 정도가 한 1200일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만 고점을 뚫고 재차 올라가면 문제 없다. 예전이랑 똑같이 간다. 그리고 반감기 때는 항상 조정이 있었는데 요번에도 반감기 껴서 33%의 조정이 있었다. 그래서 고점 대비 고점 걸리는 기간, 반감기 때 그 조정받는 것까지 포함하면 반감기 패턴은 사실 그대로 유지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할 게 있는데 뭐냐면 요 지난번 고점에서 반감기까지 여기 있잖아요. 네. 요 기간이 900일로 거의 같아요. 역대 거의 같았는데 그러면 다음번 반감기를 알면 거꾸로 이번 불장의 고점 시기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알면 요걸로 거꾸로 해가지고 요 타이밍을 알 수 있겠다. 요건 거예요. 컨셉이. 그래서 다음번 반감기 언제냐면 요때입니다. 요때가 이제 2028년 뭐 3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감기 날짜는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이걸로 900일 앞당겨서 갖고 오면 요때가 2025년 10월, 내년 10월이에요. 그래서 내년 10월에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자, 이해 안 가면은 앞에 영상 다시 보시고. 네. 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써 이해할 필요 없어요. 왜냐 내가 해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게 맞는 말이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요때가 고점이다 정도고 지금 제가 이거를 왜 계속 하고 있냐면 결국에는 이번 불장의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겠거니라는 거를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뭐냐면 프랙탈 구조였어요. 프랙탈 구조. 그래서 프랙탈 구조는 이제 카오스 이론에서 나오는 건데 뭐 이런 것까지는 중요하진 않고 쉽게 얘기하면 패턴 안에 패턴이 있고 패턴 안에 패턴이 있는 이런 식으로 패턴 안에 패턴이 있는 이런 걸 이제 프랙탈 구조라고 얘기하고 이게 반복되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큰 거 안에 작은 거 있고 또 작은 거 있고 또 작은 거 있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프랙탈 구조라는 걸 알면 얘만 알면 이 전체를 그릴 수 있죠. 유추할 수 있겠네요. 그쵸. 맞아요. 정확해요. 얘만 알면.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들어가는 것도 말이 되는데 작은 거에서 커져가는 것도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갔죠? 네. 이걸 왜 하냐면 엘리엇 파동이 프랙탈 구조이기 때문인데 엘리엇 파동이 뭐인지는 설명할 생각이 일단 없고 그냥 보시면 돼요. 엘리엇 파동의 기본은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네. 1, 2, 3, 4, 5 그다음에 A, B, C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파의 고점은 361.8과 476.4% 사이에 위치해 있다 정도로 보면 되는데 엘리엇 파동이 프랙탈 구조예요. 뭐냐면 이렇게 1, 2, 3, 4, 5 하는 얘 1, 2 있죠. 네. 얘가 1, 2, 3, 4, 5 A, B, C 이렇게 해요. 그 안에서 반복되는군요. 네, 맞아요. 네. 그다음에 요 안에는 얘 있죠. 얘도 1, 2잖아요. 네. 얘도 1, 2, 3, 4, 5 A, B, C 이렇게 해요. 작은 구조가 계속 네. 반복되는 패턴을 맞아요, 보이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저 아래,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작은 걸로 큰 걸 유추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프랙탈 구조가 맞다면. 네.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1, 2, 3, 4, 5 그다음에 여기서도 또 1, 2, 3, 4 너무 작아서 보이시려나? 네, 1, 2, 3, 4, 5 이렇게라면 네. 얘를 만약에 우리가 얘를 알면 이 파동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거의 고점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요걸 우리가 알면
요거에 대한 고점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요렇다는 소리인 거예요. 이해갔죠? 네, 예측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비트코인이 요걸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인데 어제는 요거를 완전 비트코인이 진짜 0.05원일 때부터 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좀 아까우니까. 네, 복습이니까요. 네, 해서 이게 언제냐면 2014년인데 이렇게 1, 2, 그다음에 3, 4, 5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프랙탈 구조니까 이런 식으로 얘를 1, 2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갔죠? 네. 네. 1, 2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 2로 해가지고 또 보면 1, 2로 해서 그럼 얘를 보면은 이렇게 1, 2, 3, 4, 5 올라가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여기 361.8 근처까지 올라간 거예요. 오파는 361.8이랑 476.4% 근처까지 올라가니까 네,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얘를 또 1, 2로 볼 수 있겠죠. 네. 프랙탈 구조니까. 네, 그래서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네, 이번에는 361.8 근처까지 올라갔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럼 이번에도 이렇게 1, 2로 볼 수 있겠죠. 다시 반복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번 그 비트코인의 고점, 불장의 고점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비트코인은 이걸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이번에도 똑같이 올라간다고 하면 1, 2로 갔을 때 361.8이랑 476.4% 근처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361.8까지 가면 3, 4, 5 이렇게 올라가고 361.8까지 가면 25만 달러. 여기 24만 9천원에 되어 있는데 25만 달러. 그다음에 476.4%까지 가면 32만 달러, 33만 달러인데 요 정도는 제 생각에 너무 행복해로 같고. 네. 네. 그래서 한 25만 달러까지 간다라고 예측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 설레셨겠어요. 방금.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첫날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25만 달러를 언제 주장했냐면 25만 달러를 요때 주장했단 말이에요. 요때 주장했단 말이에요. 네. 25만 달러 간다는 얘기를. 그래서 2022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제가 날짜도 기억나는데 그때 비트코인이 막 16,000달러 이럴 때 아니야 25만 달러 갑니다. FTX 망할 때 그때 막 난리가 났을 때 아 비트코인 무조건 25 무조건이란 말을 간다. 네, 하면 좀 그럴 수도 그만큼 있겠지만 확신 있게. 네, 간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왜 25만 달러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네. 네, 아시겠죠? 네, 그럼요. 엘리엇 파동을 그려서 유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복습 완료.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새로운 걸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이 패턴이 하나 더 있어요. 네. 뭐냐면 고점 돌파 급등 패턴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누가 이름 지은 건 아니고. 자, 뭐냐면 비트코인이 고점이 여기잖아요. 지난번 고점 이게 이제 하나가 주봉이고 2011년, 2013년이에요. 엄청 옛날. 10년도 더 전이네요, 보니까. 이때 여기 고점을 찍고 이렇게 조정을 받았어요. 그 빨간 선이 반감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고점에서 고점을 뚫고 올라왔어요. 이게 하나가 주봉이라 그랬는데 네. 그러면 봉이 하나, 둘, 셋, 네 개에 걸려서 177%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2배가 넘게 거의 3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단기간에 이렇게 오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찔끔찔끔 올라가다가 이것만 뚫으면 폭발한단 말이에요. 자, 한 번만 그런 건 아니고 이때도 고점 대비해서 여기가 반감기고 고점 여기 뚫기 전까지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마는 거야 보통 관광이 끝나고 올라가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러고 있다가 뚫고 나자마자 하나 둘 셋 네 개 해서 107%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2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가장 빠르게 올랐을 때인가요? 가장 빠르게 올랐었던 때인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뭐 거의 근접하긴 해요. 그리고 2014년, 2017년 요때니까 그럼 가장 최근에 어땠는데 가장 최근이라고 하면은 야 비트코인이 너무 무거워서 좀 그렇게까지 막 움직이지 못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견도 많았을 때 네. 그럴 때였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도 봉이 하나, 둘, 셋, 네 개 해서 110%가 올랐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번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요번에도 지금 요때 여기 그 천천히 올라가서 여기에서 고점 뚫고 올라가도 상관없고 여기에서 고점 뚫고 올라가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 반감기 패턴에 따르면 네. 기억나죠? 네. 네. 해서 어쨌든 요거를 뚫고 올라가면 한 달 안에 2배 간다는 소리예요. 왜 그랬잖아요. 이제까지 네. 그래왔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랬으니까 요번엔
아닐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3번 일어난 걸 4번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고 누군가는 3번 일어난 걸 이번에 안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설득해야 돼요? 그 사람이 저를 설득해야 돼요? 전문가님 말씀이 일리가 있겠죠? 네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저를 설득해야죠. 그렇게 이번엔 안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날 선택해야죠. 여기 빙판길에 1번 넘어지고 2번 넘어지고 3번 넘어졌어. 야, 그럼 4번째도 넘어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번에는 안 넘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찰떡 같은 비유 아닙니까? 네, 그러면 네.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 사람이 왜 안 넘어지는지를 저한테 설명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싸우자는 게 아니고 네, 저희 오해하지 마세요. 네,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높다라는 건 누구나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2024년 올해 11월에 만약에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잘만 하면 올해 그러니까 11월에 돌파하면 한 달 동안 2배가 가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 안에 12월 안에 비트코인이 2억까지 가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확신하다는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고점을 돌파하면 급등하는 패턴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한 달 안에 2배 간다는 소리가 사실 저도 좀 불안하긴 해요. 자신 있게 말했지만. 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한 달 반 정도나 한 2달 정도 기간 안에 한 70~80% 정도는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 막 희망회로가 돌아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희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자,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뭐냐면 고점을 뚫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단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이제 다이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네. 다이 학생이 이제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살려고 가정을 해봐요, 그렇죠? 근데 1억까지 비트코인이 1억까지 올라갔네. 근데 그때 샀다가 물렸어, 예를 들어서. 실제로 물렸다는 게 네, 아니고.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래서 지금 막 7천만 원대까지 떨어져서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손절했다 쳐요. 네. 그러면 다시 1억 가면 살 수 있을까요? 다시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우니까. 그러면 내가 적어도 손절했던 7천만 원까지는 와줘, 그때 살게. 라고 생각할 때 한 달 만에 2배 가는 거예요. 정확히 제 마음을 읽으셨는데요, 네. 방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아니 7천만 원까지만 다시 와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단기간에 1억에서 2억까지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개미들 아무도 안 태우려고. 이게 행복회로라고 너무 좋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개미들을 진짜로 탈탈 털 수 있는 패턴이에요. 아무도 못할 때 네. 단기간에 2배까지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개미들은 어떻게 할까요? 2억까지 가면 그때서야 사겠죠. 그럴 것 같네요. 네. 네. 근데 그때 또 조정이 오겠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마냥 올라가는 게 막 너무 좋다, 뭐 이런 게 아닌데,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가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네, 뭘까요? 요 타이밍 때 제가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제일 무서워요. 요 타이밍 때. 네. 이 타이밍 때는 무조건 코인으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시지 않을까요? 네, 코인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타이밍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제일 무섭고 그렇다고 막 지금 전부 다 코인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떨어졌다 올라갈 것도 같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매매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무서웠던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거를 한번 다 종합해 볼게요. 네. 다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종합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비트코인의 다음번 고점은 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요거는 요 다음번 반감기에서 거꾸로 900을 했을 때. 요 기억나죠? 네. 그래서 이게 2025년 10월 6일 요때 파란색 요때요. 그리고 요번 고점은 얼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 그랬죠? 이 순간 생각 안 나는구나. 저 잊어버렸나? 25만 달러. 아, 그렇죠. 네, 제가 희망회로 돌리던 그 맞아요. 네. 25만 네. 달러 썼는데. 그래서 25만 달러가 여기예요. 여기가 25만 달러, 여기가 그 고점,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그다음에 제가 패턴 하나 더 알려줬죠. 고점 대비 고점을 돌파하면은 단기간에 2배 간다. 이 가격이 여기거든요. 이제 14만 달러 정도 보면 되는데 네. 그러면 요거를 바탕으로 그린다라고 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물론 요때
그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고 이때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는데 여기 올해 11월에 고점을 돌파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1월 아니면 내년 3월 안에는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그리면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조정받고 그다음에 쭉 올라가는 이렇게. 자, 여러분 지금 빨랑 일시정지하고 캡처하세요 이거. 캡처하시고 TV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거 찍어 놓으세요. 네, 카메라 어플 켜셔야겠어요. 네. 네. 해서 카메라 찍어 두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간다라고 어차피 제가 백날 얘기해도 안 믿으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걸 바탕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서 앞으로 요번 불장 때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한 13만 7천 달러, 14만 달러까지 단기간은 올라가고 그 고점 돌파한 시점부터 그런 다음에 큰 조정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급등을 해서 2025년 10월 정도에 25만 달러를 찍는다. 요렇게 해요. 요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저도 확신은 못하죠. 예, 못하는데 네. 이게 계속 바뀌긴 할 거예요. 저희 관점도 바뀌겠죠? 예, 계속 바뀌긴 할 건데 어쨌든 지금은 요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네. 네. 안 그럼 뭐 계속 찾아보셔도 되고 저를 찾아보셔도 되고 아, 네. 제가 불장 TV로 계속해서 네. 보면 될까요? 네,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일단 찍으셨으면은 요렇게 진행되면 너무 좋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너무나 이상적인. 근데 하나도 이상적이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단 여기서 사기 힘들고 여기서 돼서 만약에 내가 샀어. 인격이 돼가지고 샀는데 지금 요 정도 조정은 사실 큰 조정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보기로는 그럴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뭐 누가 보기엔 따라서는 좀 큰 조정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제가 이제 요 대충 그린 요 정도 조정이 마이너스 40%예요. 여기 14만 달러에서 한 8만 달러 정도까지 조정을 받으면 마이너스 40%예요. 근데 요번 지금 이제 올해 있었던 조정이 마이너스 33%예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3%만 돼도 이렇게 죽는 소리를 하는데 이때 여기까지 온다고 한들 살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조금 더 사기 어려운 타이밍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그 2억까지 갔다가 진짜 한 1억 한 1천만 원, 1억 2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때 누가 살 수 있냐면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가 많이 돼 있는 사람들. 그러면 저희 시청자분들이시겠네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자다가 찌르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는 게 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되면 제 말이 생각날 거예요. 그때 그 이사간 놈이 그랬어. 갑자기 나와가지고 무슨 뭐 불장이 온다고 하면서 막 그 특강을 한다는 애가 그랬어. 이때 그럼 비트코인의 펀더멘탈 지금 그대로인가? 각 현물 ETF 승인돼가지고 기관들이나 막 기업들이 현물 ETF를 많이 사뒀던가? 지금도 그게 유지 중인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떨어진 건가? 그러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40%가 하락한다는 뜻은 아니고 근데 역대 불장을 다 살펴보면 마이너스 20%, 30% 되는 조정들은 계속 있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확신 혹은 이 정도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닌데 나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응원합니다. 그냥 응원해요. 네. 야, 네가 말하는 거 뭐 상관없이 난 그냥 무조건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응원합니다. 그런 걸 못해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한 거고 그래서 이 강의에 오늘 뭐 하는 앞으로 남은 것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거. 제가 좋은 시나리오를 그려줬지만 이 시나리오 간다고 한들 돈을 버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뭔 말인지 이해가셨죠? 네, 이해했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다뤘던 내용을 살짝 복습을 해주셨는데요. 비트코인의 이번 고점을 유추해 보자면 다음번 반감기에서 거꾸로 900일이 돌아오는 시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고 이때 우리가 매수를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불장 특집을 꼭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열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오늘 이어지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시간은요. 사모님 준비되셨나요? 아니요, 저는 안 되는데. 어떤 얘기하는 거죠? 저 잠깐 수업 쉬었다 갈 생각이었던 건데. 네, 그러면 좀 쉬었다 갈까요? 저희?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쉬는 시간 좀 가지고 네. 아까 정리는 잘 해주셨으니까 네. 쉬는
시간 동안 좀 이슈나 이런 거 있었던 거 물어보고 싶었던 거 혹시 있나요? 물어보고 싶었던 거요. 그럼 제가 쉬는 시간을 통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어지는 시간은요. 와, 쉬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이번 코너는요. 1교시를 마치고 오늘 궁금한 주요 이슈들을 제가 퍼즈쌤께 질문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달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은 연준이 4년 만에 금리를 인하하는 건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인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미증시와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서 더해지는 복잡성이 시장의 변동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악화시키게 될지 혹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저희 퍼즈 전문가님께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금리 인하가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많아요. 뭐냐면 그 금리 인하는 무조건 호재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이유, 시장이 긴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하긴 하는데 경기 침체일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네, 원래 빅컷이 예정되어 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었죠. 네, 근데 이제 25bp가 지금은 거의 확정이긴 한데 네.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연준이 25bp 내리면은 너 그렇게 천천히 내리면은 시장 망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또 50bp 내리면은 야, 연준이 봤을 때 미국 경제 망하나 보다. 이래서 또 시장이 반응하고 약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런 거 상관없이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비트코인 입장에서 무조건 호재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건 왜 그러냐면 나스닥도 망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나스닥의 경기 침체가 들어가면 과연 비트코인 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떨어져도 나스닥이 경기 침체인데 과연 비트코인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일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 네. 야, 나스닥 경기 침체하면 진짜 비트코인도 올라가?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나스닥과 달러는 사실 항상 반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질문은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고 왜냐면 너무 어렵거든요, 내용이. 네.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달러가 떨어지면 결국엔 비트코인 올라갑니다. 일시적으로는 다르게 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비트코인 올라간다. 나스닥과 상관없이. 나스닥은 여기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나스닥이 떨어진 게 약간 생각해보면 호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이 학생이 돈이 예를 들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네. 엄청 많아. 네. 그래서 나스닥에도 막 투자하고 있었어. 근데 나스닥이 떨어진대. 그럼 그걸 다 현금으로 갖고 왔어. 그렇죠? 달러로 다 갖고 왔는데 네. 달러도 떨어진대.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어디로 옮겨가야 될까요? 네. 그거에 대한 선택지가 예전에 금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네, 비트코인도 있다는 네. 거죠. 이해가죠? 네,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오히려 나스닥이 떨어질 때 과연 어떻게 될지도 한번 지켜보는 게 좀 재밌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사토시가 이제 2000년도 닷컴 버블이랑 2007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 때를 보면서 만든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의도대로 만들었는데 그게 그 의도대로 작동할지 안 할지 요거를 지금 거의 심판받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비트코인이 진짜 사토시의 의도대로 진행된다? 그러면 진짜 거의 금의 시총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안 되면 그냥 금 정도는 아닌 뭐 그냥 그저 그런 자산을 넘겠죠. 네, 네. 그래서 엄청 중요한 타이밍이고 요 관련해서는 얘기하자고 하면 1시간도 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정도로만 네. 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이 짧은 게 참 아쉽네요. 네. 그러면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8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연준이 CPI는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5% 정도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는 3년 만에 상승률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시장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B컷이 아니라 베이비컷 0.25%를 택할 단서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B컷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뚝 떨어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은 또 간밤 대선 토론 이후에 계속해서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 큰데요. 금리 인하 이후에 또 한번 일희일비하게 될지 퍼즈님 지금 시장 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이제 곧 있으면 FOMC 회의가 있어서 그때 아마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텐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어제 CPI 지수가 나오면서 추세는 계속 떨어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CPI 자체는 점점 떨어지는 추세예요. 지난달에가 2.9, 전년 대비 2.9가 나왔고 요번에 2.5가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 추세고 이제 연준이 말했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대이기 때문에 그거에 부합하죠. 네, 근데 그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네. 시장이 좀 우왕좌왕했던 것 같아. 추세는 하락 추세가 맞는데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네. 네,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시장이 왔다 갔다 거린 것 같은데 말한 대로 그 요번 CPI 지수가 나오면서 시장에 이런 그 경고를 좀 준 것 같아요. 잘못 금리 내리면 인플레이션 다시 살아난다. 네. 그래서 어쨌든 50bp가 아닌 25bp 인하로 관심이 확 쏠리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사실 요거는 저희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파월 아저씨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기다려봐야겠죠. 네네네. FOMC를. 네. 근데 이제 그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어쨌든 떨어진다. 천천히 떨어지든 빨리 떨어지는 금리는 떨어지고 금리 떨어지면 달러 인덱스 떨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이슈 때문에 출렁출렁 거리면서 비트코인이 떨어져. 그럼 저 같으면 사겠어요. 맞잖아요. 네. 결국엔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뭐 무조건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의 예시를 들어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네. 이걸 원래는 어떻게 매수해야 되고 이런 거는 제가 사실 강의 구성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어제도 그렇고 네. 어떻게 매수해야 되냐고 지금부터 사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 매수 방법을 좀 넣어드려야 되나 고민 중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넣어주시면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제가 네. 고려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딱 6회 하다 보니까 네. 네. 다루고 싶은 내용은 너무나 많고 6회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이슈 쉬는 시간 코너 이용해서 다뤄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은요, 2교시 수업인데요.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죠. 이번 불장의 고점은? 이라는 주제로 강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교시 수업 들어볼까요? 네. 그 불장 고점은 제가 1교시 때 끝날 때 좀 말씀드렸었고 네. 그다음에 2교시 때는 뭘 할 거냐면 네. 반감기 패턴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반감기 네. 패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네. 야 반감기에 비트코인 왜 올라야 돼? 이렇게 궁금해 하실까 봐. 반감기 때 비트코인이 왜 오를까? 네. 반감기 네. 이후에 왜 올라? 그러니까 제가 반감기 패턴이 깨졌다, 반감기 이후에 오릅니다 이렇게 백날 얘기했는데 네. 근데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감기 때 비트코인이 왜 오르는 거야? 도대체 왜 올라? 라는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잖아요. 네. 반감기가 채굴량이 줄어드는 거긴 하지만 그게 정확히 시장에 어떤 의미일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넣을까 하다가 네. 넣었습니다. 네, 넣었어요. 네, 들어볼까요? 아마 뭐 확신을 가지거나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비트코인의 요 블럭을 제가 캡처해 갖고 왔는데 이제 블럭이 생성된 블럭에 대한 그 정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엔트풀이라는 채굴풀에서 채굴을 한 블럭인 거고 그래서 요 한 번 블록을 생성을 하면 블록 생성에 도움을 준 애들 중 한 명을 골라요. 뭐 누가 먼저 문제를 푸느냐인 거긴 한데 한 명을 고른다기보다 누가 먼저 문제를 푸는 사람한테. 그런데 어쨌든 얘가 도움을 줬으니까 얘한테 비트코인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트코인을 반감기 전에는 6.25개씩 주다가 반감기 이후에는 3.125개씩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상으로 주는 그 비트코인 개수가 절반으로 준다. 그리고 그 절반으로 주는 시기가 딱 있는데 그게 바로 반감기예요. 이해 갔어요? 네. 네. 그래서 글씨 크기가 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설명해드리면 여기가 마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데 이거 3.12비트라고 3.13비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채굴하면 3.13비트, 3.125인데 반올림 된 거예요. 요만큼씩 이제 채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 리워드가 있는데 리워드는 3.16비트거든요. 채굴된 건 3.12인데 주는 리워드는 3.16개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 채굴된 3.125개에다가 그 비트코인을 전송하잖아요. 그럼 전송 수수료가 있어요. 이 전송 수수료를 더해요. 채굴한 것과 전송 수수료를 더해서 채굴자들한테 보상을 뿌려요. 이해 갔죠? 네, 그러니까 보상에는 수수료가 더해진 맞아요. 거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비트코인 2,100만 개인가? 그 정도까지가 채굴이 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야 그러면 2,100만 개 다 채굴하면 비트코인 망하는 거네? 아무도 그 보상으로 아무것도 안 주니까 망하는 거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 가면은 채굴되는 건 없지만
요 수수료로 보내는 게 있잖아요. 이 수수료를 나눠주게 돼요. 그래서 채굴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아니 채굴 수수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전에는 비트코인 채굴할 때 한 100개씩 뿌렸었어요. 근데 그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낮았죠. 예. 근데 지금은 3개, 3.16개를 뿌리더라도 채굴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진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 요 수수료만 줘도 충분히 채굴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높아지겠죠. 네. 요거는 그냥 간단한 설명이에요. 이제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반감기 때 왜 오르냐? 반감기가 이건 알겠어. 비트코인 블록이 뭐 어떤 것인지도 알겠고, 반감기 때 그럼 왜 오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에요. 수요, 공급. 네. 네.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나. 근데 비트코인 채굴되는 양이 절반이니까 공급은 줄어들어.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다라고 단순히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그냥 이런 이유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채굴자들이 요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세력이었어요. 최고로 큰 세력이었어요. 지금은 사실 아니긴 한데, 근데 예전에는 굉장히 큰 세력이었기 때문에 채굴자들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야죠. 그래서 반감기 이슈를 통해서 채굴자들이 가격을 올렸다라는 의견이 제 생각에는 거의 좀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말씀드리면은, 자, 여기에서 그 비트코인의 가격을 잔뜩 올려가지고 여기서 채굴자들은 현금화를 해요. 현금화를 좀 하고, 그런 다음에 가격을 떨어뜨려요. 어디까지? 채굴 원가 아래까지. 그래서 치킨 게임으로 중소 채굴 업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치킨 게임으로 그냥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망하게 만들고 나서 왜 망하게 만드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반감기 전에. 네. 왜 반감기 전에 망하게 만드냐면 이 반감기 이후로는 본인들이 채굴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망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들이 더 채굴하려고. 그래서 경쟁 업체들 다 망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반감기 딱 지나서는 어쨌든 지들끼리만 채굴을 하니까 그 지들이 이제 채굴을 해 이렇게 채굴해가지고 갖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요 채굴한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높이는 거예요. 요런 패턴이 그동안 계속 반복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성이 꽤 높아요. 왜 그러냐면 그 블록체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때문에 그 채굴자 집단에서 비트코인 얼마씩 빠져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정확한 얘기도 합니다.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이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니까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채굴자들이 가장 큰 세력이기 때문에 대형 채굴자들이 채굴 업체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냐면 이건 그냥 제가 하는 얘기예요. 반감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달러 인덱스랑 반대로 가는 게 우연히 겹친 게 아닐까? 네, 이건 제 생각. 네. 근데 요번에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요번에도 반감기랑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거랑 겹쳐요. 그러니까 반감기는 안 겹치고 달러 인덱스만 떨어지거나 뭐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저희가 걱정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요번에도 두 개가 동시에 겹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해서 이런 식으로 그 반감기 때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렸고, 그 이제 하나 좀 추가적으로 좀 덧붙이면은 그 세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원래는 이제 그 채굴 업체라 그랬는데 좀 세력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이 세력이 저는 거래소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단적으로 예시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블록이 하루에 160개 정도 생성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채굴되는 게 3.13개, 뭐 3.16개 이렇게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4개씩 채굴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비트코인 하루에 640개가 채굴돼요. 그러면 그 비트코인 가격인 한 58,000달러를 곱하면, 이게 어제 캡처한 거니까, 그러면 그 계산을 해보면 채굴 업체들이 버는 돈은 37000 그다음에 000 이렇게 요 정도 달러가 채굴 업체들이 버는 돈이에요. 근데 단순히 바이낸스가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돈, 거래량 곱하기 수수료면 바이낸스가 벌어들이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선물이고 요건 현물인데 요걸 다 합치면 53,000 그다음에 000 요 정도가 바이낸스가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에요. 이거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채굴 업체들이
모든 채굴 업체들이 다 벌어들이는 돈 곱하기 1.5배 하면 바이낸스가 벌어들이는 돈이에요. 이해갔죠? 네. 그러니까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니까 어쩔 수 없이 세력이 이제 거래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채굴 업체에서 거래소로 옮겨갔고요. 네. 자, 그게 이제 차트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보면은 2017년 불장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생각보다 지저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치킨 게임에서 애들 다 망하게 경쟁 채굴 업체들 다 망하게 시키고 본인들이 비트코인 매집한 이후에 가격을 그냥 높이까지 올리는 게 좋은 거예요. 채굴자들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근데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좋은 모양이에요. 이게 어쨌든 작년인데 보면은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도 필요 없어. 치킨 게임 할 건데 이런 거 왜 필요해요?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소가 세력이니까 거래량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트의 움직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고점을 살짝 갱신하고 저점도 살짝 깨버리는 이런 자리를 이제 저희가 스탑펀팅 자리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가 많이 나와요. 왜 이런 자리 많이 나오냐면 요때 개미들이 손절하거든요. 네. 요때 개미들이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차트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세력이 거래소니까 반감기 이후에 안 오르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래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세력이 채굴 업체면 반감기 때 무조건 오르는 게 좋다는 건 이해 갔죠? 네. 근데 거래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거래소 입장을 딱 생각해 봤을 때 야, 거래량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격 올라가야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야죠. 그렇죠? 그래야 거래가 활발해지겠죠? 네. 사는 사람도 많고 파는 사람도 많을 테니까. 그리고 가격을 올린 다음에 스탑펀팅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계속 애들 손절하게 하고 걔들 그 시장가로 매수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야지만 거래소가 돈을 많이 벌겠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세력이 거래소로 옮겨갔다 하더라도 이 거래소 입장에서는 반감기라는 요 좋은 핑계거리를 버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런 핑계거리 아니면 어쨌든 다신이라고 말하면 좀 오버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는데 힘이 되니까. 네. 해서 이런 식으로 반감기 이후에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빠르게 정리하면 수요와 공급, 그다음에 채굴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려야 하니까 그리고 거래소 입장에서도 가격을 올려야 하니까 그 좋은 핑계가 바로 반감기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급등 패턴을 감안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아, 대응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네, 이런 급등 패턴을 감안을 했을 때 네.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 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갑자기 고점 대비 고점 뚫고 올라갔는데 예를 들어 막 그 급등이 나오니까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본 것 같은데 이제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 아마 그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퍼즈 알겠어. 근데 비트코인사, 알트코인사 이런 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요때 코인으로 갖고 있긴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떤 코인으로 갖고 있는 게 좋겠어? 라는 얘기는 제가 내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 이제 내일 예정된 주제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중에 어떤 거를 매수를 해야 될까라는 주제였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2교시 강의를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 비트코인 시총이 점점 많아져서 사실 가격 한번 올리기가 많이 무거운 상황인데요. 이럴 때 앞으로 오르는 가격폭이 줄어들지 이번 사이클에 다 오를 수 있을지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잠깐 차트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자산 나스닥이에요. 나스닥인데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꾸준히 올랐어요. 로그 차트인데.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안 오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가장 많이 오른 나스닥이 가장 잘 가고 있으니까. 네, 나스닥이 무거우니까 제3국 뭐 베트남 이런 데 투자할게라고 했던 사람 다 망했죠. 그래서 네. 이번에 시총은 무겁지만 사이클에 그만큼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다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어느덧 이렇게 오늘 숨가쁘게 달려온 퍼즈님과의 세 번째 불장 특집을 아쉽게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까지 수업 시간이 아쉬워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 유익한 이야기 듣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는요, 내일 저녁 6시에도 보석 같은 우리 퍼즈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정보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의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인 성투의 지름길, 코즈브 투데이.